태식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정숙은 웃으려 했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태식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살아 있었어요?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은 늦은 오후였어요. 작은 시골 읍내 끝자락 오래된 국밥집 유리문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허리 굽은 사람들만 드나들던 골목에 지나치게 번쩍이는 차였죠. 문이 열리자 검은 구두 한 짝이 먼저 내렸고 이어 크림색 코트를 걸친 여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기품이 있었어요. 손목엔 얇은 금시계가 감겨 있었고 손가방은 은은하게 비싸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숨이 멎을 만큼 놀랐을 겁니다. 그 여자는 15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알려진 한정숙이었으니까요. 골목 사람들은 모두 정숙의 장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배가 뒤집혔고 함께 타고 나간 사람들이 모두 실종됐다는 소식이 왔죠. 남편 윤태식은 그날 이후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고 그 후 한쪽 다리를 끌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아내 잃고 농장 빼앗기고 딸마저 서울로 떠나 소식이 뜸해진 사내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를 본 태식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십니까? 정숙의 입가가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분명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그녀를 손님으로 맞았어요. 15년의 세월은 그렇게 무섭고 잔인했죠. 사람 하나를 잊게 만들고 기다림마저 달아 없어지게 하니까요. 그날부터 골목은 뒤집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돌아왔고 그것도 빈손이 아니었어요. 500억이라는 상상도 못할 돈과 함께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왜 죽은 척해야 했는지, 왜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돌아왔는지, 그 이유가 밝혀질수록 이 부부를 둘러싼 과거는 피처럼 짙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산골이든 바닷가든 작은 도시의 아파트 창가든 계신 자리마다 건강과 복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태식의 국밥집은 오래됐지만 깔끔했어요.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메뉴판 글씨는 몇 번 덧칠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바닥은 늘 깨끗했고 김치통은 반짝였죠. 태식은 한쪽 다리를 끌면서도 가게 안을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남들 눈엔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그는 자기 방식대로 하루를 버텼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올리고 의자 다리를 닦고 남은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태식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 예보가 있어서 손님이 적겠구나 싶었고 점심 장사가 끝나자마자 빈 그릇들을 싱크대로 옮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유리문 종이 맑게 울렸죠. 어서 오세요. 그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했습니다. 발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왔고 낯선 향수 냄새가 좁은 가게 안으로 번졌어요. 이 읍내에서는 맡기 어려운 냄새였죠. 태식은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국밥은 돼지국밥, 순대국밥, 내장국밥 있고요. 수육은 반 접시도 됩니다. 대답이 한참 없었습니다. 태식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앞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인 줄 알았어요. 피부가 희고 머리는 잘 정리돼 있었고
눈빛은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입술 옆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보였죠. 태식의 손에서 물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자는 대답 대신 미소도 아닌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가운 듯 하면서도 섭섭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오랜만이에요, 태식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식의 얼굴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무릎이 꺾였어요. 그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섰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목소리였거든요. 꿈에서도 들었고 술에 취하면 허공을 향해 부르던 이름이었죠. 정숙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태식은 입을 벌린 채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본 표정이 아니었어요. 귀신을 본 사람처럼 눈동자만 흔들렸죠. 그는 몇 번이나 입술을 떼었다 닫았다 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 그때 그 배에서 죽은 줄 알았죠. 모두가 그렇게 알았어. 나도 나는. 태식의 목이 잠겼습니다. 그날의 바다는 아직도 그의 다리 속에 남아 있었어요. 물에 잠긴 엔진 소리, 비명, 찢어지는 파도, 차갑게 식어가던 손. 정숙을 붙잡으려다 바위에 다리를 부딪혔고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내는 못 찾았다고. 더 기다리면 시신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요. 며칠 뒤엔 실종자 사망 처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가게 중앙에 선 채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원망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태식은 그대로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친 다리보다 심장이 더 아픈 날은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때 세단에서 내린 비서처럼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숙 곁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대표님,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대표님. 그 한마디에 태식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분과는 길게 이야기해야 해요. 태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대표님? 당신이? 정숙은 손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설명은 차차 할게요. 우선 이것부터 보세요. 태식의 거친 손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잔고 증명서와 부동산 계약서, 회사 지분 관련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숫자는 너무 커서 처음엔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50억인가 싶었는데 0이 하나 더 있었죠. 그는 몇 번이나 다시 셌습니다. 500억? 태식이 서류를 떨어뜨리듯 놓았습니다. 정숙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자산이에요. 국밥집 안에 아주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죠. 1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500억을 들고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그 아내를 보고도 어서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그토록 오래 사람을 속여왔던 겁니다. 정숙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마치 이 말을 하기 위해 15년을 견딘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태식은 그녀의 입술만 쳐다봤죠. 혹시라도 이 모든 게 거짓일까봐 말하는 모양이라도 뚫어져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배에서 사고가 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냥 사고만은 아니었어요. 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타고 간 건. 친정 쪽 사촌 오빠가 마련한 투자 모임이었죠. 당신도 알았잖아요. 양식장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큰돈 한번 굴려보자던 이야기.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부부는 형편이 몹시 어려웠어요.
태식은 성실했지만 세상 물정엔 어두웠고 정숙은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파고든 게 바로 정숙의 사촌 오빠 한기범이었죠. 그는 사업을 안다고 떠들었고 바닷길을 아는 사람들과 손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배가 뒤집히기 직전 난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선실문을 잠그는 소리를. 태식의 손등 핏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사람 몇 명 죽고 나면 남는 돈이 더 컸던 거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돌려놓은 서류들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보증인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날, 난 이미 미끼가 된 뒤였어요. 정숙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듯했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비명이 터지고 누군가 문 열어 하고 소리치던 순간 그녀는 작은 틈으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바닷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몸은 점점 가라앉았어요. 그때 어떤 화물선이 지나갔고 외국인 선원 하나가 정숙을 끌어올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외국배 아니었어요. 말도 안 통했고 여권도 가방도 다 사라졌죠. 몸은 망가졌고요. 선원들은 한국 항구가 아닌 다른 나라 쪽으로 이동 중이었어요. 태식은 믿기 어렵다는 듯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럼 왜 연락 안 했어? 살아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정숙은 그 말에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입꼬리가 떨렸고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스쳤어요. 연락했으면 당신도 죽었을 거예요. 태식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있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만 노렸을 것 같아요? 내 입을 막으려 했다면 제일 먼저 남편부터 처리했겠죠. 그때 당신 다리도 다쳤고 빚도 있었고 딸도 아직 어렸고 당신은 그때 너무 약했어요. 아니, 너무 선했죠. 태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약했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싸움도 모르고 의심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먼저 잡아먹는 법이죠.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숨어 살았어요. 이름도 바꿨어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고 밤에는 한국어 적는 연습을 했어요. 돌아오고 싶었죠. 그런데 그러려면 살아남아야 했어요. 버텨야 했고 돈도 있어야 했어요. 아무 힘 없이 돌아와 봐야 또 짓밟힐 테니까. 그래서 500억이 된 거야? 처음엔 300만 원이었어요. 그 대답은 태식을 더 놀라게 했습니다. 정숙은 해외 항구 도시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일했고 남은 돈을 모아 작은 건어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눈썰미가 좋았고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누구는 거짓말을 하고 누구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지 금방 알아봤죠. 그녀는 통역도 배웠고 유통구조도 익혔습니다. 그러다 한 투자회사를 만났고 바다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초기 자금을 넣게 됐습니다. 그게 커졌고 더 커졌어요. 정숙은 누구보다 독하게 일했습니다. 자면서도 거래가를 외웠고 아플 때도 계약서를 읽었죠. 난 날 죽이려던 사람들보다 더 오래 버티고 싶었어요.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특히 한기범은요. 그 이름이 나오자 태식의 턱이 굳었습니다. 한기범 정숙의 사촌이자 그 집을 망하게 한 장본인일지도 모르는 인물. 그는 지금 고향에서 큰 장례식장과 건설업을 하며 살아가는 부자였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한다는 소문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잊었어요. 아니, 돈이 덮어버렸다고 해야 맞았습니다. 정숙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온 이유는 하나예요. 당신을 보러 온 것도 맞지만 끝낼 일을 끝내러 온 거예요.
그 말에 태식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살아 돌아온 아내가 아니었어요. 15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숨어 살며 칼을 갈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밖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오래 눌러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죠. 정숙이 돌아온 그날 밤 태식은 가게에 불을 끄지 못했어요. 의자도 올리지 않고 육수 냄비도 식힌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호텔로 갔고 비서라는 남자가 경호 인력을 붙이겠다고 했지만 태식은 거절했죠. 이 좁은 가게에 낯선 발소리가 들락거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그는 빈 그릇 하나를 앞에 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반가움보다 서러움이 먼저 올라오는지 자기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그는 누구를 위해 버틴 걸까요? 죽은 아내를 못 잊어서 재혼도 안 하고 살았는데 정작 살아있던 아내는 부자가 되어 돌아와 대표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는 거의 다 휘어졌고 얼굴은 깊게 패였습니다. 다친 오른쪽 다리는 날씨가 흐리면 더 굳었어요. 젊을 때보다 키도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못 알아볼 만하지. 그 말이 유리벽에 부딪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사실 태식의 15년은 한 줄로 정리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정숙이 실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식장 정리는 엉망이 됐고 사기성 보증 문제가 터지면서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숙 이름으로 묶인 서류들이 발견됐고 태식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도장을 찍은 적이 있었죠. 집은 넘어갔고 논 한마지기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딸 유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며 울면서 나갔죠. 태식은 붙잡지 못했습니다. 붙잡을 형편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 그는 남의 가게 주방 보조를 하다 폐업한 국밥집 자리를 싸게 넘겨받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없던 가게였고 손님도 없었지만 태식은 버텼어요. 정숙이 좋아하던 방식대로 반찬을 담고 정숙이 자주 하던 말투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죠. 가게 안 구석구석이 아내의 흔적이니까요. 읍내 사람들은 그를 안쓰러워했지만 모두 다 착한 건 아니었어요. 죽은 아내 못 잊는 척 장사한다는 말도 돌았고 딸한테 집만 되는 늙은이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태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존심을 챙길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밤 11시가 넘자 전화가 울렸어요. 딸 하나였습니다. 정숙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벌써 서울까지 퍼진 모양이었죠. 아빠, 진짜야? 태식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 맞아?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가 뭐야? 엄마가 맞아, 아니야. 태식은 목이 꽉 막혔습니다. 내 엄마다. 전화기 너머로 하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 장례 대신 제사상 같은 밥상만 보고 울던 딸이었어요. 장례도 못 치렀고 마지막 얼굴도 못 봤죠. 그래서 더 미워했을 겁니다. 엄마를 잃게 만든 세상도 아무것도 못한 아버지도 왜 이제 와? 딸의 첫마디는 울음이 아니라 화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역시 같은 말을 묻고 싶었으니까요. 왜 이제 왔는지, 왜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고통을 다 짊어진 것처럼 돌아왔는지. 전화를 끊고 나자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태식은 움찔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검은 우산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한기범이었죠.
그는 여전히 번지르르 했습니다. 배는 좀 나왔지만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가락엔 굵은 금반지가 빛났어요. 입꼬리는 늘 그렇듯 사람 좋은 척 올라가 있었죠. 형님, 오랜만입니다. 태식의 눈빛이 단번에 싸늘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기범은 국밥집 안으로 성큼 들어오며 둘러봤습니다. 들었어요. 정숙이 왔다면서요? 살아 있었답디까? 모르는 척하지 마. 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한기범은 피식 웃었어요. 왜 이러세요? 나도 놀랐죠.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나타났는데. 태식은 절뚝이며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날 배에서 무슨 짓 했냐? 형님, 말 조심하세요. 정숙이가 다 말했어. 그 순간 한기범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웃음을 되찾았죠. 다 말했으면 증거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형님,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말만 믿고 덤비다간 이번엔 진짜 장례 치르게 될지도 모르니까. 한기범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따라 나가지 못했어요. 다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된 사실이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날 밤 태식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정숙의 귀환은 기적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읍내는 난리가 났습니다. 정숙이 돌아왔다는 소문은 시장통을 뒤집어 놨고 누군가는 직접 봤다며 얼굴 묘사까지 덧붙였어요. 피부가 백옥 같더라. 서울 사모님이 아니라 외국 재벌 같더라. 검은 차가 세 대나 붙었다더라 같은 말들이 국수처럼 길게 늘어졌죠. 그리고 가장 자극적인 소문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500억이래. 아니래, 700억이래. 건물만 몇 채라더라. 사람들은 숫자를 부풀리며 즐거워했어요. 남의 비극은 쉽게 소비되고 남의 기적은 더 쉽게 구경거리가 되니까요. 정숙은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회관 옆 빈 사무실을 통째로 빌려 임시 거처처럼 꾸몄어요. 변호사, 회계사, 조사 담당자들이 들락날락했고 고향 사람들은 그 광경만 보고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돌아와 법률팀까지 꾸렸으니 단순한 상봉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태식은 오전 장사를 끝내고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그녀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앞치마 두르고 시장통에서 생선값 깎던 정숙은 없었습니다. 자세부터 달랐죠. 고개를 들 때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힘이 생겨 있었어요. 왜 이렇게 크게 버려? 태식이 묻자 정숙은 의자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작게 하면 또 묻혀요. 당신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혼자 안 하잖아요. 정숙은 손짓으로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태식 앞엔 오래된 등기부등본과 계좌 흐름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태식도 모르던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기범, 최상도, 박영찬, 당시 투자 모임에 얽혔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건설회사 대표, 장례식장 운영자, 시의원 후원회장 따위가 된 인물들이었죠. 그 사람들 아직도 돈 세탁 비슷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15년 전엔 바다 보험금이었고 지금은 개발 정보예요. 태식은 종이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찾았어? 기다리면서 찾았죠. 한 번에 못 무너뜨리면 충분히 모은 뒤에 와야 하니까. 그 말은 서늘했습니다. 정숙은 지난 세월을 단지 살아낸 게 아니었어요. 계산하며 견딘 겁니다. 어느 순간 돌아와야 가장 아프게 칠 수 있는지, 누구를 먼저 건드려야 줄줄이 무너지는지, 그녀는 이미 다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원수 갚는 일보다 더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왜 자신은 철저히 배제됐는지, 왜 기다릴 권리조차 없었는지. 난 당신한테 뭐였어? 정숙이 눈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 말은 왜 해요? 15년 동안 당신은 날 지키려고 연락 안 했다지만 결국 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살았어. 죽은 사람 제사도 못 지내고 살아있는 사람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살렸다고? 이게 산 거야? 그 순간 태식에 쌓인 감정이 터졌습니다. 그는 평생 큰 소리 한 번 못 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당신 기다리다 인생 다 갔어. 딸은 엄마 없는 상처 안고 컸고 나는 사람들한테 등신 취급받아도 참았어. 그런데 당신은 멀쩡히 살아서 큰돈까지 벌고 돌아와? 그동안 나는 뭐였냐고. 사무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비서도 변호사도 모두 숨을 죽였어요. 정숙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죠. 나도 멀쩡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태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소매를 걷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길고 흉한 흉터가 있었어요. 쇠에 긁힌 듯한 자국, 오래된 화상 자국, 여러 번 꿰맨 흔적까지 남아 있었죠. 처음 숨어 살 때 잡히기도 했어요. 도망쳤고 맞았고 몇 번은 죽을 뻔했어요. 돈 벌려고 버틴 게 아니에요. 돌아올 자격을 만들려고 버틴 거죠. 태식은 그제야 정숙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화장으로 가려진 눈가의 얕은 패임, 웃지 않는 입, 늘 긴장해 있는 어깨. 부자로 돌아왔다는 말만 듣고는 못 보던 상처가 그제야 보였어요. 정숙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해 버틴 거예요. 다만 너무 오래 걸렸죠. 태식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원망과 반가움, 억울함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사람은 말을 잃게 됩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딸 하나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정숙을 닮았지만 눈빛은 태식을 닮아 깊고 예민했죠. 그녀는 사무실 안을 훑더니 마침내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전 엄마 없어서 울던 시간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어요. 유나나는 어린 시절부터 참는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뒤엔 더 그랬죠. 학교에서 가족사진 숙제가 나오면 몰래 울었고 운동회 날 다른 아이 엄마들이 도시락을 펼치면 괜히 화장실로 숨어버렸어요. 아버지 태식은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 자리를 대신할 순 없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빨리 철들었고 너무 빨리 포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녀는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갔습니다. 대학도 포기하고 일부터 했죠. 카페 아르바이트, 병원 접수, 쇼핑몰 고객센터까지 닥치는 대로 버텼습니다. 사랑도 쉽게 못 믿었어요. 떠나는 사람을 너무 일찍 배웠으니까요. 그런 하나 앞에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말했죠. 그래도 살아와서 다행이다라고요. 하지만 하나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겐 기적인 귀환이, 누군가에겐 버려진 기억의 재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는 사무실에 들어와 정숙 앞에 섰습니다. 정숙은 딸을 보는 순간 눈빛이 무너졌어요. 수백억 자산가의 얼굴이 아니라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얼굴이 되었죠. 하나야,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하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떨리긴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 이름으로 엄마 기다리다 몇 번을 죽고 싶었는지 알아요?
태식이 말리려 했습니다. 하나야, 일단 앉아서. 아빠는 가만히 계세요. 하나는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 눈은 오직 정숙만 향해 있었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정숙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많은 설명이 있었지만 설명으로 다 덮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걸 그녀도 알았어요. 내가 위험해질까봐. 그 말하지 마세요. 하나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너무 슬퍼서 보는 사람 가슴이 아팠죠. 전 이미 위험했어요. 엄마 없는 애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불쌍한 애 취급받고 아빠는 늘 젖은 수건처럼 축 처져 있고 집엔 맨날 비톡촉 오고 제가 19살에 집 나간 게 왜인지 알아요? 거기 있으면 나도 같이 가라앉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태식은 고개를 숙였고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단 한 번만이라도 알았으면 전 그렇게까지 미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미안으로 끝나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계속 울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은 눈물마저 절제하는 법이 있으니까요. 잠시 뒤 하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맞아요? 그 한마디엔 분노보다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정숙은 손가방에서 오래된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아주 낡은 은반지가 들어있었죠. 하나가 어릴 때 고열로 밤새 울던 날 정숙이 손가락에서 빼서 장난감처럼 쥐어주던 반지였습니다. 안쪽에는 작게 새긴 글자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 첫니 빠진 날. 하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 하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아버렸습니다. 꾹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그녀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어요. 엄마라는 이름이 아직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태식이 먼저 딸 곁에 앉았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어깨에 이마를 기대고 울었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손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두 사람이 자신이 없던 사이 저렇게 서로 기대며 겨우 살아왔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죠. 한참 뒤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벌 받을 수 있어요?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해. 그럼 저도 할래요. 태식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넌 빠져. 싫어요. 하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없던 15년도 제 일이에요. 아빠만 무너진 거 아니고 엄마만 버틴 거 아니에요. 저도 제 몫의 시간을 돌려받고 싶어요. 정숙은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아주 얇지만 분명한 실이 생겼어요. 아직 가족이라고 부르기엔 어색했지만 적어도 같은 방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한기범 측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역 신문에 정숙의 과거를 흐리게 만들 기사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실종 후 해외에서 부축적, 귀양 목적 의혹, 고향 부동산 투자 노린 귀환설, 돈 냄새가 섞인 언론은 늘 빠르게 움직였죠. 하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작했네요.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먼저 더럽게 나오면 우리는 더 깨끗하게 끝내면 됩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돌아온 여자는 도망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정숙의 법률팀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15년 전 사고 당시 보험금 지급 내역, 당시 투자자 명단,
바다 물류업체와의 은밀한 자금 흐름, 가짜 차명회사들. 하나는 서울에서 익힌 문서 정리 능력으로 자료를 분류했고, 태식은 기억나는 사람들과 사건을 하나씩 짚어줬어요. 처음엔 자신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싶었던 태식도 막상 과거를 되짚자 놀랄 만큼 많은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날 유난히 다급했는지, 누가 서류 도장을 재촉했는지, 누가 사고 직후 너무 빨리 정리하자고 했는지 말이에요. 형님, 이건 그냥 사고예요. 오래 끌면 서로 피곤해져요. 한기범이 그때 태식의 병실에서 했던 말도 떠올랐죠. 당시엔 위로인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입막음에 가까웠습니다. 정숙은 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말렸어요. 고향은 좁고 소문은 빨라서 진실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기 쉽다고요. 하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에도 다들 입 다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았죠. 이번엔 공개적으로 하겠어요. 기자회견 당일 회관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구경꾼 절반, 기자 절반이었죠. 한기범 쪽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고 태식과 하나는 양옆에 자리했습니다. 절뚝이는 남편, 상처 입은 딸, 그리고 죽었다 돌아온 아내. 그 그림 자체가 이미 한 편의 드라마 같았죠. 정숙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정숙입니다. 15년 전 해상사고로 실종 처리된 사람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음을 밝히려 합니다. 회관 안이 술렁였습니다.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보험과 보증 사기에 이용됐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실종됐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지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제 가족이 위험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침묵하셨습니까? 정숙은 바로 답했습니다. 증거 없이 돌아오면 미친 여자가 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거짓말은 가난한 사람의 진실보다 훨씬 더 빨리 퍼지니까요. 그 말에 회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이어 회계사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차명계좌 흐름, 보험금 정산표, 위장 투자회사 명단, 그리고 정숙이 마지막으로 꺼낸 건 음성 파일이었어요. 몇 년 전 해외에서 우연히 잡아낸 한기범 측근과의 통화 녹취였습니다. 거기엔 또렷하게 이런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진작 가라앉았어야 했는데. 회관 안이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몇몇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기범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그 이름은 단상 위로 끌려 올라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회관 뒤쪽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한기범이 직접 들어온 거예요. 그의 얼굴엔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죠. 한정숙 씨, 지금 명예훼손하고 있는 거 아시오? 정숙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명예를 말하네요. 증거랍시고 내민 게 이딴 거야? 다 조작이지. 그때 태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곧았어요. 내가 증인이다. 한기범이 비웃었습니다. 형님이요? 당신이 뭘 알아? 태식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난 그날 내 아내의 눈빛을 봤어. 살려달라는 눈이었지. 근데 넌 병실에 와서 오래 끌지 말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 살아 돌아올까봐 무서웠던 거지. 헛소리 마. 태식의 목소리가 회관 안을 울렸습니다. 15년 동안 난 바보처럼 살았어.
근데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당신이 바보 되는 날이야. 그 순간 뒤쪽에서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측이 이미 고소와 자료 제출을 끝낸 상태였고 추가 확보된 계좌 자료까지 전달된 상황이었어요. 한기범은 그제야 일이 커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오해야. 난 아무것도. 하지만 이미 늦었죠. 사람들은 그가 신고 온 비싼 구두보다 그 밑창에 묻은 오래된 흙먼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춰온 과거는 늘 그렇게 작은 틈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정숙은 끝까지 떨지 않았어요. 그러나 회관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그녀는 비로소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태식이 말없이 다가와 물었죠. 괜찮아? 정숙은 아주 잠깐 예전의 정숙처럼 웃었습니다. 이제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이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겨우 끝까지 버틴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한기범이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읍내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를 두둔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고 예전의 피해를 보고도 말 못하던 이들이 조심스럽게 증언에 나섰어요. 누군가는 가게 계약으로 속았다 했고 누군가는 장례비 명목으로 바가지를 썼다 했습니다. 돈과 체면 때문에 눌려있던 말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죠.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상하게 더 무거워졌습니다. 복수는 시작됐지만 행복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15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세월은 죄인을 늙게 만들고 피해자를 무디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던 사람들 사이를 낯설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태식은 여전히 정숙을 어려워했습니다. 가게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도 말이 끊기면 괜히 물컵만 만졌고 정숙이 늦게 들어오면 기다리면서도 먼저 전화는 못 걸었어요. 반갑고 미안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있으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하나는 서울로 잠시 올라가 업무를 정리하러 갔고 태식은 가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 정숙이 혼자 들어왔어요. 화장을 지운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밥 먹었어? 태식이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국 남았는데 데워줄까? 응. 정숙은 예전처럼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냄비에 국을 덜어 끓였어요. 부글부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 침묵도 언젠가 익숙했던 종류였죠. 젊을 때 부부였던 그들은 꼭 필요한 말만 해도 편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침묵이 편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것이었어요. 태식이 국밥을 내밀자 정숙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깜빡였죠. 이 맛 아직 그대로네. 태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하던 대로 했으니까. 정숙이 국그릇을 내려놓고 그를 봤습니다. 기다렸구나. 태식은 한참 뒤에야 말했어요. 안 기다리려고 했지. 근데 어느 날 보니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 그 말은 꾸밈이 없어서 더 아팠습니다. 정숙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 이제 지겹다. 태식의 말투는 거칠지 않았지만 단단했어요. 그는 정숙 맞은편에 앉아 손마디를 문질렀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건 미안하단 말보다 왜 나였는지야.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당신처럼 독한 사람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었잖아. 근데 왜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았는지, 왜 다시 돌아왔는지. 정숙은 잠시 웃었습니다. 슬프고도 다정한 웃음이었죠. 당신은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아니에요. 정숙은 처음으로 15년 전처럼 태식을 똑바로 불렀습니다. 윤태식 씨는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은 사람이었어요. 태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돈은 못 벌어도 거짓말은 안 했고 똑똑하진 않아도 사람을 버리진 않았어. 난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세상이 다 계산으로 돌아갈 때 계산 안 하는 사람 하나. 태식은 말을 잃었어요. 평생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모자란 남편이라 여겼지 누군가에게 믿음 그 자체였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숙은 손을 내밀어 태식의 굳은 손등 위에 살짝 올렸습니다. 태식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어요. 그 손이 예전에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줬고 출산하고 쓰러진 자신을 업고 병원에 뛰어갔고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자신을 붙잡으려 했던 손이었죠. 돌아온 이유, 복수만은 아니에요. 태식이 숨을 죽였습니다. 당신을 한 번은 꼭 다시 보고 싶었어. 살아있는 얼굴로. 기다리게만 한 게 아니라 나도 끝까지 당신 곁으로 오고 싶었어. 태식의 목이 울컥 막혔습니다. 그는 겨우 웃으며 말했죠. 근데 내가 못 알아봤잖아. 어서 오세요라니. 정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따뜻했어요. 나도 상처받았어요. 미안하다. 나도 지겹네요. 그 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이 생긴 순간 15년이라는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잠시 뒤 태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으로 주방 쪽으로 가더니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하나 꺼내왔어요. 이건 뭐야? 당신 제삿날마다 조금씩 넣은 돈.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안 돌아와도 하나 결혼할 때 엄마 몫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조금씩 모은 거야. 통장 잔고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태식의 15년이 들어 있었어요. 혼자 벌고, 혼자 아끼고, 혼자 견딘 시간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정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너무 늦게 만난 사랑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태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정말 자기 아내라는 걸요. 얼굴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돈도 아니라, 같은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견딘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정숙을 안았습니다. 서툴고 느린 품이었지만 정숙은 그 안에서 오래된 집 냄새를 맡았습니다. 돌아오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듯이요. 한기범과 그 일당에 대한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추가 증언이 쏟아졌고 오래된 장부와 통화 기록까지 확보되면서 사건은 단순 사기가 아닌 조직적 범죄로 확대됐어요. 보험사도 재조사에 들어갔고 과거 실종 처리 과정의 허술함까지 드러났죠. 사람들은 뒤늦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분노를 보며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너무 늦은 정의는 기쁨보다 허탈함을 먼저 주기도 하니까요. 한기범이 결국 구속되던 날 읍내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여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세상 참 무섭다고 했죠. 하지만 태식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육수를 올리고 의자를 닦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인생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일이 터져도 밥은 지어야 하고 국은 끓여야 하죠. 정숙은 더 이상 호텔에 머물지 않고 태식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낯설어 동선이 겹치기도 했어요. 세면대 칫솔 위치를 두고도 어색했고 한밤중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마주치면 괜히 앉아? 같은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불편보다 아까움이 컸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시간을 너무 오래 놓쳤으니까요. 하나는 서울 일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정착할지 당분간만 있을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도망치듯 떠나지는 않겠다고 했죠. 그녀는 엄마와 아빠 사이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같이 살아보려고요. 가족이란 게 정말 되는지. 그 말에 태식은 웃었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원래 완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늦어도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을 때 겨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정숙은 자신의 500억 중 상당 부분을 뜻밖의 곳에 쓰기로 했습니다. 고향에 홀몸 노인을 위한 식당과 쉼터를 만들고 사기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돕는 법률지원재단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사람들은 또 놀랐죠. 그 큰 돈을 혼자 호강하는 데 쓰지 않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태식이 물었습니다. 다 퍼주면 아깝지 않아?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보니 알겠더라. 돈은 날 살게 했지만 사람 없이는 못 버티더라. 그 말은 그녀가 15년 동안 끝내놓지 못한 진짜 결론이었을 겁니다. 재단 개소식 날 태식의 국밥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예전엔 그를 불쌍하게 보던 이들도 이제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달라진 척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허리 숙여 손님을 맞았죠. 어서 오세요. 그 말을 들은 정숙이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식은 그녀를 보더니 이번엔 웃으며 덧붙였어요. 아, 손님 말고 우리 마누라. 가게 안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숙도 따라 웃었어요. 15년 전엔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살아남은 부부의 농담이 되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세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마당에 나란히 섰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고 먼 산 위로 희미한 노을이 걸려 있었어요. 태식은 절뚝이는 다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이 다리 난 평생 원망했거든. 근데 이게 아니었으면 당신 놓쳤을 것 같기도 하다. 정숙이 의아한 눈으로 보자 태식이 웃었죠. 너무 빨랐으면 진작 딴 길로 갔을 거야. 절뚝거리니까 여기까지 버틴 거지. 하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빠, 그런 말 은근 감동적이네요. 태식은 쑥스러운 듯 콧등을 만졌고 정숙은 조용히 그의 팔에 손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걸었어요. 절뚝이는 남편, 돌아온 아내, 오래 기다린 딸. 남들 눈엔 늦고 서툰 걸음일지 몰라도 이 세 사람에겐 가장 정확한 속도였습니다. 세월은 많은 걸 빼앗아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함께할 줄 알았던 시간도요. 하지만 끝끝내 빼앗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마음,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용기,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되어보려는 작은 결심 같은 것들이죠. 1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내는 돌아왔습니다. 500억을 들고 왔지만 사실 그녀가 진짜로 되찾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당신 왔구나라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인생은 늦게 도착한 사람에게도 자리를 남겨둡니다. 다만 그 자리에 앉기까지 너무 많은 눈물과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끝내 돌아온 사람과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결국 다시 만납니다. 살아서 자기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넘기기 위해서요.